일단 여기서 다 나온다라는 이 자료집은 그 다 나온다가 모두 나온다는 거 아닌가 아시죠? 모두 다 나온다라는 게 아니고요. 조금 많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많이 나온다. 한 많게는 80%까지 나올 수도 있고요. 작게는 최소 뭐 5, 60%는 나오니까 그나마라도 사실 큰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게 다 나와버리면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못 해요. 사실은 깊이 있게 이론을 공부를 하고 깊이 있게 이제 개념을 다 이해하고 그리고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너무 쉬워버리니까. 그러니까 전 여기서 다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 프린트는 제가 여기서 다 나온다라는 속에 반영을 못한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따가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항상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을 공부를 하실 때는 이제 허리가 좀 울리죠? 이론을 처음 공부하실 때는 합리 모형을 하잖아요. 합리 모형으로 원점에서부터 뿌리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다 이제 해왔잖아요. 그래서 기본 이론 공부를 합리 모형으로 하셨다면 기출 문제나 동형 물풀 같은 거는 점중 모형으로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온 거에다가 약간씩 틀린 거 고치고 가감하고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근간을 막 힘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근데 지금 오늘 이제 한 3시간 할 이 마지막 라이브 특강은 최종 모형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종 모형.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합리 모형에다가 기본적인 거에다가 초합리성.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거의 뭐 신기가 발동해서 무당처럼 해야 되는데 실은 그런 기분으로 해야 돼요. 지금 순간은 뭘 따지고 이 개념이 뭐고 이유가 뭐고 이거 이거 들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건 이미 그런 거는 이제 이미 다 하셨고 이제 오늘은 이건 정말 왠지 이유는 모르는 게 왠지 나올 것 같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공부하는 수험생 차원에서 이제 그런 감으로 이제 이거 거의 뭐 딱딱 찍어주는 그런 스타일이지 뭐 개념 설명을 하고 이유를 얘기하고 그거 여기서 못 합니다. 흔히 최종 모형 하면 시간 자원이 부족할 때 또 정보도 불확실할 때 정책이 최적의 성과를 내려면 합리하고 초합리가 적정히 균형을 이루는 게 좋다. 합리에다가 초합리를 가미하는 게 좋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딱 그런 감으로 좀 찍는 그런 식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초합리 모형에서 최종 모형에서 도로가 얘기한 말 중에 하나가 중요한 말이었죠. 초합리가 합리보다 반드시 중요하다고는 하지 않았죠. 그 사실도 꼭 아셔야 돼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오신 기본적인 거 베이스 이게 중요한 거지 이 감이 요거보다 이걸 능가하지는 못해요. 더 중요하다고 한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1페이지부터요. 첫 번째, 다 설명드릴 수, 이게 엄청난 양이거든요. 엄청난 양이고, 행정학 교과서를 거의 여기 다 지금 압축해 놓은 거기 때문에 다 볼 수도 없고, 정말 이번 시험에서 딱 감이 짚히는 그런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페이지 왼쪽에 좌측률부터, 재화의 구분에서요. 두 번째 거 보시면, 재화의 유형별 시장 실패라는 게 있어요. 자, 공공재를 시장에 맡기면 무임승차나 비용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과다 공급이 되거나 또는 선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과소 공급이 되거나 그래서 무임승차, 과잉 공급 또는 과소 공급으로 시장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를 시장에 맡기면 부정적 예비 효과, 그러니까 자기만 이득을 보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부정적 예비 효과, 요거 때문에 시장이 실패하게 됩니다. 유료재를 시장에 맡기면 자연 독점으로 인한 자원 배분의 왜곡 문제 때문에 실패가 생깁니다. 자, 공공재를 시장에 맡겼을 때, 공유재를 시장에 맡겼을 때, 유료재를 맡겼을 때 어떤 이유로 실패하는지 바꿉니다. 그거 하나 좀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치재는 공공재라 그랬어요? 사적재라 그랬어요? 사적재요. 그거 좀 참고로 알아놓으시고. 자, 그 밑에 정책적 이원론과 이론론. 행정학의 모든 걸 보면은 다 이원론과 이론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쭉 아래쪽에 보시면 맨 아래
두 번째 거, 이원론은 과학성을 중시합니다. 이론론은 기술성을 중시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처방하는 거예요. 처방. 그 다음에 이원론은 정치가 배제되기 때문에 부패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론론은 부패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복습하실 시간이 없고요. 여기서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저랑 같이 보고 끝나는 겁니다. 다시 보실 시간이 없어요. 집에서 봐야지 하지 마시고요. 지금 딱딱 정리하시고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원론은 외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정책도 입법부나 밖에서 결정을 해줬고 행정부는 집행만 했으니까 책임도 밖에서, 통제도 밖에서 하고 책임도 밖에 대고 져야 돼요. 그래서 외제 책임, 외부 통제. 이론론은 내재 책임, 내부 통제. 그 다음에 추가하는 이념이 이원론은 행정과 정치가 분리됐기 때문에 합법성이나 능률성을 추가합니다. 합리성, 전문성, 중립성 이런 걸 추가합니다. 수단적 가치를 추가하죠. 주로 수단적 가치를, 대내적 가치를. 그러나 이제 정치하고 행정이 연계가 되게 되면 좀 더 대외적인 가치,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입법부 뜻에 따라야 되고 민주, 대응, 책임성.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역관주의가 오히려 오른쪽에 이런 가치를 더 추가할 수 있는 제도죠. 왼쪽은 실적주의고요. 그래서 오른쪽이 정치행정 이론론적 가치고 대외적 가치이군요. 왼쪽은 대내적 가치.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보시면은 정책 집행이 이원론은 하향식 집행입니다. 결정과 집행을 분리해서 따로 보죠. 그러나 이론론은 집행을 하면서 정책도 수정되거나 결정되기도 한다. 분리되지 않는다. 상향적 집행은 이론론하고 연관이 돼요. 자, 됐습니다. 오른쪽 갈게요. 사회적 자본으로 갈게요. 두 번째 칸에, 두 번째 표에 효용과 한계가 있거든요. 효용과 한계. 자, 사회적 자본은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능력이나 자산입니다. 그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산. 그러나 거시적으로는 구성 모두가 소유하는 공동 자산에 따라서 공공재의 성격을 띱니다. 사회적 자본이요. 거시적으로는.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능력과 자산이고 거시적으로는 구성 모두가 소유하는 공공재의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배타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신뢰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협력적인 행태를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역시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 비용을 줄여줍니다. 거래 비용을 줄여주고 가외성의 필요성을 최소화시킵니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나 생각은 갈등의 원천이 아니라 학습이나 창의력의 원천이 되고요. 사회를 끌고 나가고 구성원들의 행동 어떤 일탈을 막는 도덕적 규범의 역할을. 그러나 오른쪽에 한계이자 또 부작용으로 본다면 거래 과정이나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다. 그 다음에 측정이 기술적으로 쉽지가 않다. 지역마다 따라서 측정 지표가 달라져야 된다. 그 다음에 동조 압력 때문에 그 사회적 규범에 동조해야 된다는 그 압력 때문에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억압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집단 결속력, 집단 이기주의 같은 그것 때문에 다른 집단하고 어떤 알력을 빚거나 부정적인 관계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 밖에서 사회자본 특성 중에 하나가 요즘 등가물의 동시적 교환이 아니다. 등가물의 동시적 교환이 아니다. 그 특성도 알아놓으시고 동일한 가치를 가진 물건들끼리 동시에 주고받는 경제적 자본하고 다른 것이 등가물의 동시적 교환이 아니다. 그거 알아놓으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그 두 번째 열의 맨 위에 수요경제학, 공급경제학이 있거든요. 자, 수요경제학은 케인지안을 말하는 케인지의 경제학, 행정국가를 뒷받침했던 케인지의 경제학. 공급경제학은 신자유주의 때 레이고노믹스. 그러니까 수요경제학은 유효 수요를 정부가 창출을 해서 경기를 회복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공급경제학은 공급이 모든 걸 결정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유효 수요를 막 창출할 게 아니라 시장에서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내면 공급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수요가 형성이 된다. 공급은 기업이 시장에서 공급을 한다는 뜻이고요. 수요는 말 그대로 살려는 거죠. 공급은 생산이고. 근데 이제 수요경제학은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에 따라 수요 공급을 창출한다는 그 케인즈의
주장에 따라서 수요를 중시하는 경제학이에요. 수요를 중시하게 되면은 정부가 유효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고 규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행정국가 때 행정국가를 지배했던 그런 경제학이고요. 케인지학. 공급경제학은 세이가 얘기했듯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물건 만들어내면 다 팔리니까 정부가 인위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없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고 그게 세이 법칙인데 고전파 경제학 정신인데 이게 신자유주의 때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공급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공급은 시장의 공급이고 수요는 정부가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밑에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책은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오래전서부터 해 오셨던 거라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자, 그 밑에 정부 규제에서요. 협의의 경제 규제, 독과점 규제, 사회적 규제. 앞에 두 개가 넓은 의미의 이제 경제적 규제거든요. 자, 그런데 첫 번째, 협의의 경제 규제가 그게 차별과 재량이 있는 규제예요. 오른쪽 두 개는 누구한테나 어떤 품목이 독과점 금지로 딱 지정이 되면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차별과 재량이 없습니다. 사회적 규제는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협의의 경제 규제만 차별과 재량이 있고 거기에서 부패나 포획이나 지대추구 같은 문제가 생기죠. 오른쪽에 상단에 보시면 세 번째 칸에 협의의 경제 규제, 즉 진입 규제,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 규제만 그게 포획이나 지대추구 같은 문제가 생기고요. 오른쪽에 두 개는 재량과 차별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포획이나 지대추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밑에 윌슨의 규정치 모형, 이제 빈집이 온다고 일단 그 표부터 꼭 아시고요. 이익 집단, 운동가, 다수 고객이 집중인지 편익인지요. 그거 자체를 아시고 그 밑에 것도 알아놓으세요. 이해까지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1번이 뭐냐면 이익 집단 정치거든요. 둘 다 집중된 거예요. 그러니까 첨예한 대립이 생기죠. 첨예한 대립이 둘 다 집중돼서 크게 느껴지니까 조직 활동이 활발해지고, 자, 그게 의약분업 같은 중소기업, 대기업 품목 규제, 의약분업, 한약분업, 한약 규제 같은 영역 규제가 그런 거예요. 영역 규제. 첨예한 대립.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2번이 운동가 정치거든요. 사회적 규제나 재분배 정책 같은 경우가 흔히 이런 식이죠. 가장 규제 채택이 곤란한 경우면 극적인 사건이나 위기가 발생하지 않으면 채택이 이제 어려운 환경 오염 같은 거. 그 다음에 3번이 진입 규제입니다. 고객 정치. 그러니까 비용은 분산돼서 다수가 부담하고 편익은 소수가 보는, 그 소수가 편익을 보는 거기서 이제 포획과 지대추구 같은 가장 로비가 강력하고 채택이 가장 처음부터 강력하고 은밀하게 쉽게 되는 게 고객 정치고, 가장 어려운 게 2번의 운동가 정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양쪽에서 다 이게 분산돼 버리니까 n분의 1이 생겨서 양쪽 다 무관심한 상태인데 공익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하면 의제 채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란물, 차별규제, 종교, 언론 이런 게요. 다수의 정치 4번이에요. 대중정치, 다수정치가 돼요. 그거 좀 알아놓으시고,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원인은 워낙 기본적인 거라 당연히 아실 걸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왼쪽에 3페이지 맨 꼭대기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 끝에 보시면, 오른쪽 끝에 공급과 생산 주체에 따른 구분이 있거든요. 임마누엘 사바스의 민영화유요. 10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정부가 공급을 하고 생산은 민간이 하는 방식. 거기에 이제 계약이한 위탁, 그 다음에 프랜차이징이나 리스, 허가나 특허, 그 다음에 보조금 이런 방식이 들어가고요. 오른쪽에 바우처는 공급도 민간이 하고 생산도 민간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민영화된 방식. 그게 바우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사바스의 구분에 따르면 그 네 가지는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계약에 의한 위탁하고 허가하고 보조금하고 바우처 네 가지가 대표적인데, 그 중에 바우처는 공급도 생산도 다 민간이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공급은 정부가 하고, 그러니까 책임은 정부가 진다는 겁니다. 서비스를 전달하고 생산하는 것만 민간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계약하고 허가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방식. 그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한 가지를 조금 더 알아놓으십시오. 이 프린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맨 끝 페이지. 맨 끝 페이지 프린트 보시면 그거를 조금 알아놓으세요. 뭐예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주체가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는 방식을 보시면 주체가 이제 정부냐 민간이냐, 그 다음에 수단이 권력적 방식이냐 시장적 방식이냐, 수단이 권력적 방식이냐 시장적 방식이냐, 그 다음에 주체가 공공 부분이냐 민간 부분이냐에 따라서 공공 서비스를, 요거 이제 국내 학자들이 구분을 주로 하는 건데요.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 행정인데요. 1번이요. 정부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업무예요. 이거는 주체가 정부가 되면서 방식도 권력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대각선 왼쪽으로 이제 민영화된 방식, 그게 시장에 탄력적 공급이 필요한 경우, 그건 원래 시장에서 하던 것들이에요, 전부. 주체도 민간이고 방식도 수단이라는 게 방식입니다. 방식. 시장 방식이라는 게 뭐 수익자 부담주의나 경쟁의 원리나 가격의 원리 같은 걸 적용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왼쪽이 공적 책임이 강한 경우인데, 그거는 정부가 공적 책임이 강하니까 정부가 공급을 하면서도 방식은 시장 방식을 써요. 그게 정부 공기업이나 책임운영기관 같은 게 그런 방식이에요. 책임 경영 방식. 그거는 주체는 정부고 수단은 시장이다. 그런데 이게 약간 좀 익숙해져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의 대각선에 이제 민간이 주체가 되면서도 방식은 권력적 방식을 하는 거, 뭐 민영교도소 같은 거예요. 그게 민간 위탁이죠. 안정된 서비스가 필요할 때 민간 위탁 방식을 씁니다. 안정된 서비스가 필요할 때 일반 행정 방식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정부의 기본적인 업무가 일반 행정, 안정적인 서비스는 민간 위탁, 공적 책임이 강한 경우는 책임 경영, 그 다음에 시장에 탄력적 공급이 필요한 경우는 민영화된 방식. 근데 주체가 누구고 수단이 뭐냐. 이 표를 단순한 거니까요. 지금 안 된 분들은 지금 그냥 암기하세요. 지금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3초. 지금 암기해버리십시오. 자, 요거 하나 조금 추가로 더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 4페이지로 가서 공익을 볼게요. 공익. 왼쪽에 맨 아래 보겠습니다. 공익. 자, 공익은 실체설과 과정설이, 제가 목이 좀 갈라지고 감기 때문에요. 안 좋은데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 실체설은 공익과 사익은 구별, 대립, 충돌된다라고 해요. 갈등은 없어요. 갈등은 구별, 대립, 충돌까지는 맞는데 갈등은 무조건 이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익이 우선이니까요. 구별, 대립, 충돌된다는 말은 사익이 공익으로 자동으로 이게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사익의 합이 공익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구별, 대립 이런 건요. 자, 국민의사를 외면하고 요거는 비민주적인 공익관, 흔히 후진국에서 많이 채택하는 공익관이에요. 이런 모형을 쓰게 되면은 정책 결정의 주체가 누구냐, 엘리트나 정부가 다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국가주의나 선량주의를 주로 토대로 하게 되고요. 과정설은 오른쪽 상단 보시면 사익과 공익이 구별, 대립, 충돌되지 않는다.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익의 합이 공익이다. 개인의 이익을 들어주는 게 바로 공익이다. 공익이라는 건 사익이 민주적으로 조정되는 그런 과정, 기계적인 과정이 민주적인 과정일 뿐이다. 다원화된 선진국, 그리고 정책 결정으로는 점중주의하고 연관돼요. 오히려 합리주의는 실체설하고 연관돼요. 전문 관료나 분석가들이 딱 결정을 해버리니까요. 집단 이기주의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익은 다들 법만 지키면, 적법 절차만 준수하면 공익이라는 건 나오는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공익의 역할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요, 상당히 소극적,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소극설이라고 해요. 공익 자체를 조금 그냥 없다고 보는 거죠. 실체가 없다. 자, 그 밑에요. 그 밑에 표. 실체설은 공익을 선험적인 것으로 봅니다. 선험. 경험 이전의 것으로. 오른쪽은 경험. 합리대 점증. 맨 아래 학자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라우프, 흉, 벤덤, 홉스, 슈버트 이런 사람들이요. 과정설 학자들 다시 한번요. 소라우프, 흉, 홉스, 벤덤, 슈버트. 자, 그 밑에 맨 아래요. 로스의 정의의 원리.
제1의 원리는 동등한 자유의 원리고요. 이게 가장 1차적으로 지켜져야 돼요. 그 다음에 제2의 원리 중에 기획운동과 차등의 원리가 있는데 기획운동이 역시 더 먼저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차등의 원리입니다. 차등의 원리가 맥시민이에요. 최소 극대화의 원리. 최소치 극대화의 원리. 적게 돌아가는 사람의 몫이 가장 큰 거. 우선순위 그건 많이 보셨을 테고요. 맨 아래 사이먼의 합리성에서는요. 내용적 합리성하고 절차적 합리성이 있는데 내용적 합리성 그게 서브스탠티브 실질적 합리성으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질. 그래서 그 합리성은 학자 이름이 꼭 나오니까요. 실질로 나오면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용. 절차는 인지적 제한된 합리성이고요. 근데 이제 내용적 합리성이 그게 결과나 객관적인 합리성인데 일반적인 합리성이죠. 수단이 목표에 대해서 적합하냐. 그리고 절차는 어떤 인간의 이성이나 판단 능력의 인지 능력에 근거한 합리성이거든요. 이건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중에 사이먼은 만종보형에서 절차적 합리성이 현실적으로 지배한다. 라고 해서 만종보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과정적, 제한된, 절차적, 인지적 합리성. 사람마다 다 다른 합리성. 절차성 합리성.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페이지는 다 넘어갈게요. 5페이지는 다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가 남은 시간 중에 본다면 우선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 6페이지. 왼쪽 열의 맨 아래 보시면 공공선택 이론의 문제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제의식. 공공부분도 시장경제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서 정부는 공급자고 관료는 공급자고 국민은 소비자다. 공공부문도 개인의 선호를 다 반영하면 파레토 최적이 구현될 수 있다라고 봤고요. 따라서 시장에나 적용될 법한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를 시장이 아닌 곳에 적용했기 때문에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다. B자 빠지면 틀려요. B자 빠지면 틀립니다. 시장 경제학 그걸 도입한 거니까 뭐 B자 빠져도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시장이 아닌 곳에다 그걸 적용을 했기 때문에 B자를 꼭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관료 조직이나 계층제 조직은 소비자의 선택을 억압하는 잘못된 제도적 장치다.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돼. 개인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정부 역할을 줄이고 계층제를 탈피해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른쪽 맨 위에요. 기본 가정과 특징이 개체주의입니다. 자, 전체주의다, 유기체 이익을 중시한다, 뭐 국가나 사회 이익을 우선시한다 하면 틀려요. 그 다음에 공공재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입니다. 사적재가 아니고요. 시장경제학을 도입했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 정부의 의사결정을 연구한 거지 시장을 연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 실패를 연구한 거지. 정부 실패가 왜 생겼고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걸 얘기한 거지 시장 실패를 연구한 게 아닙니다. 자, 대리인론하고 거래비용 경제학은 시장 실패를 1차적으로 연구한 것이고요. 나중에 10년 뒤에 정부 실패에 응용을 했지만 이 공공선택 이론은 아예 처음서부터 경제학적 관점을 가지고 정부를 바라다 본 거예요. 그래서 시장 실패를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인 이론과 거래비용 경제학은 그거 다 경제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지만 그건 시장 실패. 공공선택 이론은 시장 실패하면 100% 틀려요. 무조건 정부 실패. 정부 실패. 자, 그 다음에 인간은 합리적인 이기주의자다. 탐욕스러운 이기주의자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사람의 결정에 맡겨서는 안 되고 많은 사람을 참여시켜서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의사결정 비용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이면서 동의는 극대화할 것이냐 이런 걸 이제 비용 곡선 같은 걸 가지고 연역적으로 도출을 했죠. 그 기본적으로 결론은요, 국가 역할, 정부 역할을 줄이고 소비자의 선택이 용이하도록 하려면 탈관료제적 처방으로 가야 됩니다. 계층제나 정부 관료제 형태를 탈피하고 시장 원리로 조직도 의사결정 원리도 바뀌어져야 된다. 이제 그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맨 아래 그 열의 맨 아래 보시면 관료 예산 극대화 가설 니스카넨이요. 그러니까 모든 공공 선택 이론은 개인이든 정치인이든 정당이든 뭐 기업가든 모든 의사결정 주체들은 전부 다 합리적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사람들인데 이 니스칸넨의 모형만큼은 정치가를 조금 다르게 가정을 해요. 정치인들은 공약을 중시하고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려는 사람들이다. 관료를 이제 공급자인 관료를 비판하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치인들은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니스칸넨이란 말이 없는 한은 모든 공공선택 이론은
개인은 전부 개인의 효용을 추구하는 주체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니스카넨이라고 하면은 정치가만 예외로 사회 후생을 극도화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관료는 총편익과 총비용이 일치되는 선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면, 생산량을 결정한다면, 정치인들은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그러니까 편익과 비용의 차이가 가장 커지는, 거기서 최적 생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료는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최적 생산 수준보다 훨씬 2배 이상 더 높죠. 높습니다. 과다 생산을 해요. 정치인들의 최적 생산 수준보다 2배 이상 그 수준이 높아집니다. 자, 그 밑에 신제도론